안녕하세요. 실화 속에 재미있게 즐겨 듣는 구독자예요.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서 심심하던 차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추천을 해서 듣게 되었는데 다양한 인생 얘기들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눈도 이제는 침침해서 글자를 읽는 게 힘든데 친절하게 다 읽어주시니 얼마나 편하게 듣는지 모릅니다. 덕분에 매일매일 지루하지 않게 보내는 것 같아요. 요즘 자주 들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오래 산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100세까지 산다는 말을 들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재수가 없으면 더 살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오래 산다는 게 선물인지 재앙인지 모르겠지만 60이 넘은 나이에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면 참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나마 여유가 있어서 편하게 살고 있지만 이렇게 살게 되기 전까지 정말 순간순간 괴로움의 연속이었고 고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의 삶도 제발 지금처럼만 살고 있기를 바라고 또 바라고 있어요. 여기에 사연을 보내는 분들은 다들 저와 비슷하시겠죠. 들어보니 정말 기구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저 또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해요.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릴 적 저는 아버지가 없이 엄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언제부터 아버지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어린 시절 기억에 아버지의 모습이 없는 걸 보면 제가 아주 어릴 때 엄마와 제 곁을 떠나신 것 같은데 엄마는 자세한 얘기를 안 해주셔서 어찌된 영문인지는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엄마와 단둘이 살아가는 인생은 모두 예상이 되시듯이 넉넉하지 않은 생활이었고, 불행하게도 엄마는 다리에 장애까지 있어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 남들보다 몇 배는 더 힘든 상황이었어요. 어디 고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 늘 품앗이나 일용직으로 일을 하셨고, 두 식구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밖에 되지 않아 동네 이웃분들의 도움도 참 많이 받으며 살았습니다. 특히 바로 옆집에 살고 계셨던 아주머니가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밭에서 캔 감자나 고구마, 옥수수 같은 먹거리를 때마다 챙겨주시고 혹시나 저와 엄마가 아플 때는 죽도 끓여서 가져다 주시고는 했죠. 연정아, 엄마는 좀 어떠니? 아직 열이 많이 나세요. 아직 저녁도 못 먹었지? 이거 감자죽인데 엄마도 먹이고 너도 먹고 그래. 고맙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것. 엄마는 몸이 약하셨는데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마다 꼭 아프셨어요. 온몸에 열이 펄펄 끓으면 그 곁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이마에 젖은 수건만 갈아주며 엄마 곁을 지켰죠. 그러고 있으면 옆집 아주머니가 죽을 끓여서 가져다 주셨어요. 그러면 그 죽을 엄마 몫으로 따로 덜고 남은 걸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한창 크는 아이가 죽 한 그릇으로 성이 차겠냐마는 허기를 지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죠. 정말 그 옆집 아주머니가 안 계셨다면 저의 어린 시절은 아마 더 고달팠을 거예요. 어쩌면 죽는 게 더 편할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못 먹고 사는 집안에 교육이라고 제대로 받을 수 있었겠어요? 정말 중학교까지도 겨우겨우 진학을 했고, 고등학교는 일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산업체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어요. 방직 공장에 취업을 해서 3교대로 일을 하고 야간 학교로 등교를 해서 공부를 했죠. 거기에는 기숙사도 있어서 엄마 곁을 떠나 생활을 했는데 살던 집보다 기숙사 환경이 더 좋아서 은근히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다른 친구들은 집 떠나와 향수병도 걸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향수병 같은 게 없었어요. 물론 혼자 남은 엄마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일하면서 번 돈으로 엄마가 생활비를 쓸 수 있으니 오히려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는 제가 곁에 있는 것보다 그 돈이 더 유용했을 테니까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은 외박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집에 가서 엄마랑 계속 있었어요. 몇 주 만에 엄마를 볼 때마다 엄마는 저를 붙잡고 늘 눈물을 보이셨죠. 고된 공장일 때문에 살이 빠졌다고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미안하다는 말도 여러 번 하셨고요. 나는 괜찮다고 몇 번을 얘기를 해도 엄마는 쉬이 눈물을 그치지 못하셨죠. 얼마나 저에게 미안하셨을지 다 알지만 매번 미안하다고만 하는 엄마의 모습이 보기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철딱선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시절이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저는 그 방직 공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3년 동안 일도 숙련됐고 월급도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그만두게 된 건 엄마의 병세가 악화되었기 때문이었어요. 다리에 염증이 생겨서 결국 일상생활이 힘들게 되셨고 제가 엄마 곁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죠. 그래서 20살에 다시 엄마와 살게 되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동네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 레스토랑은 제법 손님이 많은 곳이었는데 동네 유지가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한 동네 살고 있어서 길 가다가 마주친 적은 있지만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는 저와는 수준이 너무 다른 그런 집안이었죠. 안녕? 너 이름이 주현정 맞지? 아, 네, 안녕하세요. 너 나 알지? 나는 너 아는데. 우리 가게에서 일하나 보네. 우리 종종 보자. 레스토랑 주인 집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저랑 5살 차이가 났어요. 같은 동네에 사니까 오며 가며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저를 본 것 같았죠. 가끔 마주치면 저를 빤히 본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와 어울릴 사람이 아니니 모른 척하고 지나쳤었는데 어떻게 제 이름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만남 이후로 그는 레스토랑에 자주 찾아왔고 올 때마다 항상 저에게 말을 붙이고는 했습니다. 저도 감이 있는데 저한테만 그러는 게 심심해서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걸 눈치채고 있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을 뿐 그가 저에게 감정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는 퇴근하는 저를 붙들고 데이트하자는 얘기를 하더군요. 너 남자친구 없는 거 다 알고 있어. 나 너한테 관심 있는데 데이트 한번 하자. 저는 오빠랑 데이트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리고 저 놀리지 마세요. 재미없어요. 한번 만나보자는 그의 제안을 저는 거절했고, 그럼에도 그는 굴하지 않고 계속 저에게 만나자는 말을 꺼냈어요. 그리고 제가 좋다고 다가오는 그 사람을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한두 번 만남이 이어졌고, 결국 그와 연인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만날 때마다 온갖 미사 어구를 붙여 저를 좋아한다고 얘기했어요.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게 살던 순진한 22살의 저는 그 말이 진심인 줄 알고 마음을 홀라당 다 주게 되었고 그와 깊은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와 결혼까지 하고 그 사이에 자식까지 둔 긴 인연에 그 사람과 행복했던 순간은 그때뿐이었어요. 그 짧은 행복이 그 뒤에 이어질 긴 불행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마냥 좋아하기만 했던 어린 시절이 지금 생각해보면 원망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전생에 그와 무슨 악연이길래 그리 엮이게 되었는지 그 사람과 연애를 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그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외모든 집안이든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그의 주변에는 항상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저는 그가 저만을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한눈 같은 거 안 팔 줄 알았는데 그건 저의 대단한 착각이었고 그 어리석음 덕분에 믿었던 연인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가 뭐가 아쉬워 가난하고 찌질한 저와 계속 사귀겠어요. 단순한 호기심 같은 걸로 저와 만났을 텐데 그게 진심인 줄 알고 몸도 마음도 모두 준 제가 어리석은 거였죠.
그가 만나는 여자들은 하나같이 집안이 좋고 예뻤습니다. 감히 저와는 비교도 안 되는 모습에 자존심이 상한 저는 그에게 따지지도 못하고 서서히 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이별하는 게 맞다고 여기면서도 어찌나 마음이 아픈지 그때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잠자리에서 엄마 모르게 운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러는 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요. 정상적인 과정에서 생긴 아이라면 정말 축하받으며 귀하게 대접받았을 아이. 하지만 제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고, 더군다나 변절한 남자의 아이 소식은 그야말로 저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일이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혼자서 끙끙거리다가 도저히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가 저와 결혼을 해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알렸던 건데 그 사람의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뭐야, 너 지금 누구 인생 망치려고 이러는 건데? 망치다니,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오빠가 자기만 믿으라고 했잖아요. 오빠가 나 책임진다고, 자기만 믿으라고. 그래서 오빠만 믿었는데. 와, 너 진짜 순진한 척 하는 거냐? 멍청한 거냐? 남자가 여자 꼬시는데 무슨 말을 못해? 그가 임신한 걸 좋아할 거라는 기대는 애초에 없었어요. 그런데 기겁을 하며 마치 제가 그의 발목을 잡으려고 임신을 한 것처럼 말하는 그의 모습에 너무 화가 나더군요. 안 그래도 임신으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황에 저는 독이 올랐고 어떻게든 책임을 지라고 말을 했어요. 한 동네 살면서 조용히 넘어갈 일은 기대하지 말라면서요. 제 말을 들은 그의 얼굴에 낭패감이 떠오르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와 교제를 한 걸 뒤늦게 후회했지만 아이가 생긴 상황부터 해결해야 했고 저는 여느 여자들처럼 혼자서 떠안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단호한 제 모습에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느꼈는지 얼마 뒤 그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그의 어머니를 만났지만 그 어미의 그 자식이라고 대뜸 저에게 돈 봉투를 건네며 아이를 지우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저도 어떤 말을 기대했던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이를 지우라는 말은 절대로 제가 원한 대답이 아니었죠. 그 봉투 앞에서 저는 눈물이 터져버렸고 말도 못하고 흐느끼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아니 여보, 여긴 어쩐 일로? 당신 뭐하고 있어? 이 아가씨는 누구야? 왜 울고 있어? 당황한 그의 어머니는 상황을 넘어가려고 둘러댔지만 눈치가 빠른 그의 아버지는 저를 붙들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놀란 저는 그 사람과 만나는 사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한 상황까지 모두 알게 되셨어요. 결국 그날 그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서 저와 그 사람은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자기 아들을 괜찮은 집안의 여자와 맺어주길 바랬던 시어머니의 고집에도 시아버님은 자기 핏줄을 그냥 두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렇게 시아버지의 결정으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 사람과 저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를 쳐다보는 그 사람의 눈빛은 결코 애정 따위는 없었어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망연자실한 그의 모습에 사람들이 수군댔고요. 그런 모습에 저도 많이 위축됐지만 아이만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꾹 지켰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아이는 이 사람의 핏줄이 맞으니까요. 태어나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며 결혼식을 무사히 마쳤어요. 시댁 식구 누구 하나 반기지 않는 며느리. 그래서 그 결혼 생활이 어떨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지만 어린 저는 그런 걸 몰랐어요. 결혼만 하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여겼는데 결혼은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더라고요. 그 불행 속으로 저는 제 발로 기어 들어간 거고요.
너는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아서 집안일을 이렇게 못하니? 하긴 다리 병신인 엄마 밑에서 배울 게 있겠냐마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시어머님의 독설과 사람이 새로 들어와도 무관심한 시아버님, 아내인 저를 거들떠도 안 보는 남편까지 시댁에서 제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속에서 매일매일 버티는 일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특히 하루 왼종일 함께 있는 시어머님은 항상 저를 어디 하나 모자란 사람 대하듯 하셨기에 듣기 좋은 말은 절대로 안 하셨고요. 어머님, 오늘 병원에 다녀올게요. 그래, 오늘 가면 아이 성별 알 수 있는 거지? 나랑 같이 가보자. 네? 아니, 왜 놀라? 나랑 같이 병원 가면 안 된다니? 임신 5개월쯤 되었을 때 시어머님은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하셨고 아이의 성별을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남편이 외동 아들이었기에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아들이 태어나길 기대하셨고 저도 이왕이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성별은 딸이었어요. 예? 확실해요, 선생님? 현재 초음파상으로는 딸이 맞습니다. 시어머님은 딸이라는 얘기에 노골적으로 싫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런 반응 앞에 저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요. 병원을 나선 시어머님은 저에게 잔인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 애 지우라면 지울 거니? 뭐, 네가 내 말을 들을 거였으면 우리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겠지. 하필 첫째가 딸일 게 뭐람? 에휴. 어머님은 제 기분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말을 함부로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고 하루하루가 정말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어요. 아이를 생각해서 결혼을 결심했지만 과연 잘한 일인가 싶은 생각 때문에 자꾸 도망가고 싶고 그랬죠. 그럴 때마다 뱃속의 아이는 저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배가 불러오면서 태동도 커지고 점점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아이 덕분에 정신줄을 붙들고 살 수가 있었죠. 이 집의 며느리였지만 일하는 사람과 별다른 게 없는 결혼 생활 속에 정말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집안일 때문에 끼니도 놓쳐 찬밥에 물 말아 겨우 밥 한 술 뜰 때도 눈물이 났지만 꾹 참고 버텼죠. 모두 아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뱃속의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는 것, 그것만이 제 희망이었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가고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통증 속에 아이가 태어나고 제 품에 안았을 때 그 기쁨은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딸이라는 걸 눈으로 확인한 후엔 신경을 꺼버리는 시부모님과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하는 짓들이 그 순간만큼은 전혀 저에게 상처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온 우주에 아이 하나만 보였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몸을 채 추스리기도 전에 고된 시집살이는 다시 시작되었고 갓난쟁이 아기까지 돌봐야 하는 저는 체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출산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딸을 낳은 며느리의 몸조리는 시어머님의 관심 바뀌셨어요. 요즘 왜 이렇게 비실비실거리는 거니? 애는 뭐 너 혼자 낳는데니? 하는 짓 하고는 어찌 그리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도 시어머님의 눈에는 여전히 제가 성에 차지 않았고 여전히 미움을 받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수록 저의 몰골은 그냥 보기에도 안쓰러워졌고 혹시나 남들이 욕을 할까봐 밖으로도 못 나가게 하셨어요. 나가서 남들한테 집안 욕 보인다는 이유로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 느낀 서러움이 생각나서 눈물이 납니다. 그 정도로 그때는 많이 힘들었어요. 아니, 그때뿐이 아니라 서러운 일들은 이후에도 계속됐었어요. 첫째를 낳은 후 저는 4번의 임신을 더했어요. 저를 바라보는 남편의 시선은 세상 차가웠지만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책임감은 있는 남자였거든요.
다행히 임신은 잘 되었지만 아이가 뱃속에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둘째 아이가 유산이 되더니 이후에도 계속 유산이 되었어요. 유산이 될 때마다 몸도 몸이지만 저의 정신력은 계속 무너졌어요. 시부모님들도 임신 소식에 기대를 하시다가 유산을 하게 되면 실망이 크셔서 싫은 소리를 하셨어요. 게다가 유산이 반복이 되니 나중에는 임신이 되어도 불신하는 눈초리로 저를 보시게 됐었어요. 그때마다 죄인이 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죄책감 때문에 제 몸을 돌볼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딸아이도 신경을 많이 못 써주게 되었죠. 유산을 3번 정도 했을 때 시어머님이 방에 누워있는 저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뭘 잘했다고 누워있는 거야? 일어나서 저녁 준비 안 하니? 네, 어머님. 머리가 핑핑 도는데도 겨우 자리에 일어나니 그런 저를 못마땅한 듯 획 돌아가시며 한마디 더 하시더군요. 남의 집에 시집 와서는 대를 끊어놓을 작정인 건지 저리 비실비실대니 애를 낳겠냔 말이지.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 건데. 에이. 어머님의 매몰찬 한마디에 눈물이 절로 났습니다. 아직도 흘릴 눈물이 남은 건지 결혼한 후부터 제대로 연락도 못한 친정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거동도 불편하신데 혼자서 잘 지내시는지 엄마 생각에 가슴이 한 번 더 사무치지만 얼른 감정을 정리하고 저녁밥을 하러 부엌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어찌나 한탄스러운지 죽을 수는 없으니 억지로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딸아이를 봐서라도 힘들지만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 뒤 저는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는 4번째 유산을 했을 때였어요. 정말 유산이 습관이 돼버린 건지 제 몸이 축나서 아이가 버틸 수가 없었던 건지 또 유산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님은 노발대발 하셨죠. 네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한 게 뭐 있냐? 그냥 대이을 아들 하나 낳는 게 그렇게 힘이 들어? 어쩜 너는 결혼 전에도 네 생각만 하더니 여전히 이 모양이냐? 어? 우리가 언제까지 너를 봐줘야 해? 어머님, 유산은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시끄럽다. 더 이상 너를 우리 집안에 둘 수 없다. 나가거라.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잔말 말고 네 딸 데리고 나가. 나가라고. 여보, 우리 수진이 어떡해요? 우리 수진이 아빠 없는 자식 만들 거예요? 당신 자식이잖아. 당신 핏줄이잖아. 저를 쫓아내려는 시어머님의 말을 듣고는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딸이 태어날 때부터 시어머님은 아이에게 애정을 주지 않으셨어요. 자기 아들의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더 닮았다는 이유로 한 번을 제대로 안아주시지도 않으셨죠. 정말 매정하다고 느꼈었는데 그게 결국 저와 아이를 쫓아내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님이 저를 쫓아내려고 하시는데 남편은 옆에서 마치 남의 일 보는 양 저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곁에 제가 아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딸이 있으니 다 지나가는 바람으로만 여겼는데 제자리에 그 여자를 앉히려고 한다는 걸 그제서야 눈치챘죠. 시어머님은 달랑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가는 제 짐을 싸더니 저와 딸을 대문 밖으로 쫓아내셨어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영문도 모른 채 쫓겨난 딸아이도 울었죠. 저는 대문을 쥐고 흔들었어요. 이렇게 쫓겨날 수는 없었거든요. 한참을 울부짖으며 대문에 매달렸는데 곧 굳게 닫힌 대문이 열렸습니다. 그러곤 바로 소금이 제 몸 위로 뿌려졌죠. 다시는 이곳에 발걸음 하지 말거라. 에이, 재수없어. 사람이 사람에게 어쩜 그리 모질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제가 없는 집 자식이라지만 며느리로 산 세월이 있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사람을 대할 수가 있는지. 망연자실한 저는 딸을 데리고 터덜터덜 친정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갔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무일푼으로 옷까지만 손에 들려 쫓겨났으니 당장 그 밤을 날 곳이 필요했죠.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곳을 억지로 떼 집 안으로 들어갔고 몰골이 형편없어진 엄마는 저와 딸아이를 보고 깜짝 놀라셔서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나쁜 사람들, 어떻게 그 집 핏줄까지 이렇게 가차없이 쫓아낼 수가 있어 그래? 천벌받을 인간들,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그날 저와 엄마 그리고 딸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고 마치 집안에 누가 죽은 것처럼 밤새도록 그렇게 울었어요. 억울한 것은 억울한 것이고 그렇다고 마냥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당장 우리 세 식구 먹고 살 거리를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거동이 불편한 엄마께 딸을 맡기고 그날부터 저는 돈을 벌러 다녔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얻고 싶었지만 저에게 일자리를 주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당직이라도 마다 않고 일을 했죠. 공사 현장, 파출부, 식당 일 등등 가리지 않고 일을 했고 체력이 떨어져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잘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 푸대접을 받을 때마다 속이 많이 상했지만 속상해하고만 있을 겨를이 없었죠. 얼른 돈 벌어서 엄마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딸아이 예쁜 옷도 사주고 그러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과 달리 몸이 따라주지 않아 괴로울 뿐이었죠. 그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제가 결혼하고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셨던 엄마도 기력이 많이 쇠해진 상태셨는데 찬바람이 불면서 폐렴이 왔고 그 바람에 엄마는 돌아가시게 됐었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빈소에 딸과 멍하게 앉아 엄마를 보내드렸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기만 하고 엄마는 왜 그렇게 허망하게 가셨는지 나한테만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 살아갈 의지가 생기지 않더군요. 그렇지만 다시 엉덩이를 털고 일어서야 했어요. 딸아이 때문에요.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을 위해 용을 써봐야 했습니다.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 일하러 가는 게 마음이 많이 쓰였어요. 일하고 집에 오면 10시간 이상은 아이 혼자 있어야 했는데 여자아이라 혼자 두기가 마음에 걸리더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를 데리고 일하러 갔어요. 가능하면 곁에 끼고 그렇게 있고 싶은데 일터에서는 아이가 방해된다고 못 데리고 오게 하더군요. 일에 지장 안 주게 하겠다고 사정사정했지만 그들은 제 사정을 봐주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일도 잘 못하는데 혹까지 끼고 있으니 당연히 안 좋아했겠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벌이가 시원찮아졌고 저희는 다시 궁핍해졌습니다. 하루 세 끼 먹어야 할 식사를 한 끼, 두 끼로 때우고 있으니 아이 피부에 버짐이 생기더군요. 한창 자랄 시기에 고기 반찬 먹여도 시원찮을 아이에게 삼시세끼도 못 챙겨주고 있으니 엄마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내 배가 곪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아이까지 그러고 있으니 미치겠더라고요. 그 순간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얼마나 원망이 되던지 연락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공중전화에 전화번호를 몇 번이나 누르고는 다시 끊어버리고 그랬어요. 마지막 번호만 누르면 되는데 그 번호를 끝까지 누르지 못하고 몇 번이나 좌절을 했던지 그때를 생각하니 다시 눈물이 나려고 해요. 딸과 살려면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용역 사무실을 보이는 곳마다 들어가서 일거리를 찾아봤어요. 아이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은 잘 없었지만 결국 한 군데를 찾아냈고 그 일은 바로 입주 가정부 일자리였습니다. 그 일은 절망만 남은 저에게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같은 기회였고 일이 정해진 시간 없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마다하지 않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인집은 국회의원을 하시는 분의 집이었는데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많아서 밤 늦게까지 일이 끝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주인집 옆에 작은 조립식 건물에서 저와 딸아이는 살 수 있었고 때마다 배부르게 아이에게 밥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너무 감사했죠. 주인집 사모님이 늦둥이를 낳아서 그 갓난쟁이를 보는 일도 제 일에 추가가 되었기에 정말 하루 5시간 잠자는 시간 외엔 늘 대기를 하고 있어야 했지만 가리지 않고 일을 했어요. 먹고 자는 것도 해결이 되고 월급까지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제 딸 뒷바라지도 할 수 있었고요. 딸아이는 일찍이 엄마 덕분에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에게 요구하는 것도 없었고 일이 끝나 방 안에 누우면 힘들었지 하며 팔다리를 주물러주며 저를 챙겨줬죠. 딸은 내 인생의 전부요, 내 목숨이 붙어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딸 때문에 제가 숨을 쉬고 사는 거였기에 딸이 잘 자라주는 모습만으로 내 고단함의 모든 보상이 되었죠. 저희 딸은 누굴 닮았는지 참 영특했어요. 돈이 넉넉치 않아 남들 다 하는 과외 한 번 한 적이 없는데도 성적이 항상 상위권이었고 집에서도 늘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했고요. 잠자는 시간도 아껴가며 공부하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서 쉬엄쉬엄 하라고 그러면 딸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엄마, 내 꿈이 뭔 줄 알아? 바로 할머니하고 아빠한테 복수하는 거. 우리 엄마 눈에 눈물 나게 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피눈물 나게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직 어른이 되지도 않은 아이가 복수심에 차서 죽을 똥 살 똥 공부하며 벼르고 있는 모습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공부를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만큼 아이 인생에 좋을 것 같았어요. 복수 따위는 시간이 흐르면 옅어질 거라고 그렇게 여겼죠. 노력에 노력을 한 아이는 결국 법과 대학으로 입학을 할 수 있었어요. 저도 정말 많이 기뻤는데 주인집 사모님도 많이 기뻐해 주셨죠. 대학 입학금의 보태라고 상여금도 챙겨주실 정도로 저희에게 인심이 후하셨어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아이가 꼭 검사가 되었으면 싶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인맥에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 인생은 그냥 입주 가정부로 평생 남의 집 청소나 해주며 살아가겠지만 딸은 저와 다른 인생을 살기를 많이 바랬어요. 우리 딸은 저처럼 시시하게 그렇게 살아갈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대학을 다니는 동안 아이는 여전히 자신의 끈을 놓지 않고 공부에 매진을 했습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해이해질 듯 하면 아빠와 할머니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말을 되뇌었어요. 그게 자신을 붙잡고 있는 마법의 주문인 양 스스로에게 그렇게 엄격하게 하더군요. 그리고 그 시간은 다 축적이 되어 사법고시를 한 번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제 평생의 채증이 한꺼번에 다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동네에는 아이의 사법고시 패스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렸고 의원님도 아이의 앞길은 이제 탄탄대로라며 손수 인맥을 챙겨주시겠다고도 하셨죠. 이제 걱정이 없다 싶었어요. 엄마, 왜 울고 그래? 좋은 일인데 웃어야지. 너무 좋아서 그래. 너무 좋아서. 내 딸, 정말 장하다 장해. 딸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던지 딸아이는 저에게 이제 파출부 일을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첫 사회생활을 하는 아이에게 제가 짐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고 말고요. 내 힘이 다할 때까지는 딸에게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이제 걱정이 없어서 마음이 편해져서일까요?
꿈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엄마가 나오셨어요. 너무 오랜만에 본 우리 엄마 얼굴을 보며 또 얼마나 울었던지요. 엄마, 엄마! 부르며 마치 못 울어서 억울한 듯이 그렇게 울었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꼭 안아주셨는데 그 품이 얼마나 포근하던지. 멀어지는 엄마를 따라가려고 꿈속에서 계속 달리고 달렸는데 엄마가 동전을 떨어뜨리고 가시는 거예요. 엄마한테 주워주려고 그 돈을 챙기는데 그 순간 엄마는 사라지고 꿈에서 깨고 말았죠. 꿈이었지만 생시처럼 너무 선명했어요. 동전을 손에 쥔 촉감도 너무 생생했고요. 꿈에서나마 저에게 용돈을 주고 싶어서 그러시나 보다 여기며 그날은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 낮에 은행에 심부름이 있어 나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복권방이 보이더군요. 간밤에 엄마 꿈도 꿨겠다 기분 내자 싶어 복권을 샀고 지갑에 넣어두고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냈어요. 그렇게 보름 정도 지난 뒤 지갑을 열었다가 복권이 눈에 띄었고 재미삼아 딸에게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정말 아무 기대도 없었어요. 재미삼아 샀던 거였기에 재미삼아 확인해 보라고 한 건데 엄마! 엄마! 엄마 1등이야! 뭐? 1등? 이게 웬일이야, 엄마! 엄마가 꿈에서 쥐어준 그 동전이 복권 1등이 되어 제 손에 쥐어졌어요. 정말 기대도 않았던 내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딸은 1등이라며 저에게 복권을 보여줬고 믿기지 않았던 제 표정은 희열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뒤 딸과 함께 은행을 방문했고 통장에 30억이라는 돈이 찍히고 나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 인생 한방이라는 말이 있구나 싶더군요. 그렇게 저는 엄마가 준 복권 1등이라는 돈 덕분에 가정부 인생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5층짜리 건물을 하나 사고 딸과 함께 살 아파트도 한 채 샀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갑작스런 돈방석에 얼떨떨하기도 했지만 너무 좋았어요.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여보세요? 주현정 씨 되시나요? 네, 전데 누구세요? 드디어 찾았네요. 주현정님을 찾는 분이 계셔서 전화 드렸어요. 낯선 목소리의 여자는 누가 저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를 찾을 사람이 없었기에 의아했지만 만나서 얘기를 하겠다는 말에 커피숍으로 나갔죠. 낯선 사람이라 경계심이 들었지만 내 이름을 알고 있었기에 나를 찾는 이유가 더 궁금했어요. 약속 시간에 맞춰 나갔고 그 사람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용건을 확인하는데 정말 믿을 수가 없는 말을 하더군요. 김동민 씨 아시죠?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이름이 그 여자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바로 전 남편의 이름이었거든요. 그 여자의 말의 요점은 시어머님이 저를 찾고 있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님은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였고 정신이 치매 증상이 있어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병이 있어서 얼마 못 사실 거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랑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이제 와서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김동민 씨는 음주운전 사고로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그이 어머님만 남으셨고 그 요양병원에서 계시지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시는 상황입니다. 꼭 주현정 씨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대요. 죽기 전에 저에게 할 말이 뭐가 있다고 사람을 찾는 건지 시어머님과 남편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내 죽을 때까지 다시는 볼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만난다는 생각을 하니 체증이 다시 생기는 것 같더군요. 저는 얼굴 볼 일 없다며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제 겨우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다시 내 인생을 쥐고 흔들게 둘 수 없었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곧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돌려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모른 채 하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머리로는 상종 안 할 인간들이라고 알고 있지만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미 다 늙어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와 나에게 무슨 해코지를 하겠나 싶기도 하고 곧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딸은 저에게 마음 약해지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 계속 신경 쓰는 저를 보며 마지못해 만나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딸과 함께 그 노인네를 만나러 갔습니다. 정말 큰맘 먹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시어머님이 있다는 병실에 조용히 들어가니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는 한 할머니가 보이더군요. 그 곁에 조용히 가서 의자에 앉았어요. 잠들었는지 인기척에도 눈을 뜨지 않길래 가만히 자는 얼굴을 지켜봤습니다. 이제는 늙어서 예전 얼굴은 간데없고 온통 주름이 자글한 얼굴. 그렇게도 저에게 모질게 굴던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지난 세월이 억울해 제 눈에는 가만히 눈물이 흘렀죠. 한참을 그렇게 있으니 어머님이 눈을 떴어요. 그러곤 저를 향해 눈에 초점을 맞추더군요. 에미야, 저 알아보시겠어요? 그럼 너는 여전하구나. 곱다. 한 번도 저에게 좋은 말을 해주신 적이 없던 시어머니가 저더러 곱다고 하시더군요. 그 소리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너한테 참 못되게 했지? 아시니 다행이네요. 제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리 만무했어요. 너를 그렇게 쫓아내고 우리 집에 안 좋은 일들이 많았다. 모두 내가 너한테 저지른 업보 때문이지. 저와 딸이 그 집에서 쫓겨나고 남편은 새로 여자를 들였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의 입김 때문인지 남편은 집안의 돈으로 사업을 계속했는데 손을 대는 것마다 쫄딱 망해서 결국엔 집안 재산을 모두 거덜냈다고 하더군요. 그 바람에 시아버님도 쓰러지시며 돌아가셨고 자기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는 죄책감에 남편은 술과 마약에 손을 댔다고 했어요. 내 아들만 잘난 줄 알고 너만 없으면 괜찮을 줄 알았다. 그런데 내 착각이었지. 내가 아들을 그렇게 키웠어. 내가 내 아들을 망친 거야.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한들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남편과 시어머님 때문에 살아온 내 지난 세월이 고작 말 몇 마디로 보상받을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미안하다, 에미야. 내가 너한테 죽을 죄를 졌어. 나를 용서해 다오. 나를 용서해 줘. 어르신, 이제 말 그만하세요. 마스크 다시 쓰셔야 해요. 안 돼. 쟤한테 용서를 받아야 해. 그래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죽기 싫어. 안 돼. 시어머님은 얘기를 하다가 기침을 심하게 하셨어요. 간병인이 급하게 시어머님을 챙기더군요. 마스크를 씌우려는 간병인의 손을 뿌리치며 난동을 부리더군요. 여전히 이기적인 시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변하지 않은 모습에 경멸감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저는 조용히 병실을 나섰어요.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셨지만 그 말조차도 자기 마음 편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죠. 병원을 나서서 차에 타 오열을 했습니다. 지나간 일들이 사무쳐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하지만 그들을 용서할 마음은 생기지 않더군요. 이미 죽은 사람에게 사과를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병원에 누워 오늘 내일 하는 노모에게 그 값을 요구할 수도 없었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가 저를 찾는 연락이 몇 번 더 왔지만 저는 가지 않았어요. 한번 찾아갔으면 내 할 일은 다 했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다시 상처받기도 싫었어요. 그동안 그 사람들에게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요. 몇 달 뒤 시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씁쓸하더군요. 나와 딸을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은 모두 죽음으로 끝이 났어요. 어딘가에서 여전히 잘 먹고 잘 살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기에 그나마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지금은 결혼한 딸의 아이를 봐주며 앞만 보고 살고 있어요. 영화에서나 나올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과거만 잡고 사는 삶은 너무나 괴롭기에 앞날만 보며 살아가려고요. 지금처럼만, 딱 지금처럼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라고 있어요. 정신없이 글을 썼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